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4월 23일 수요일이고요. 비가 그친 뒤에 아주 상쾌한 아침입니다. 아침 기운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비 그치고 좋은 날이 계속 될 텐데 꽃 구경 못 하신 분들은 꽃 구경 가야지 하실 텐데요. 구경뿐이 아니고 꽃과 함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수목원과 정원에서 열리는 스탬프 투어라고 그러는데 일명 아름다운 동행 도장 투어라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44곳의 수목원과 정원의 이 종이에 스탬프, 도장을 찍으면요. 이 세 개의 도장을 받을 때부터 반려식물 키트와 또 자생식물이 새겨진 등으로 제작된 주화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특별한 꽃 구경과 함께 또 추억도 쌓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상쾌한 수요일 아침입니다.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죠.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입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첫 번째 모닝픽, 교황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소식이 들려왔죠. 네, 맞습니다. 이틀 전이었죠. 가난한 이들의 성자로 불린 프란치스코 교황이 88살의 일기로 선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2월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한때 상태가 위중하다는 소식이 알려졌었는데요. 이후 퇴원한 뒤에 건강을 회복한 게 아니냐 이런 기대를 모았는데 선종 전날 부활절 대축일 예배에 참석해서 메시지를 전해서 혹시 건강이 회복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기대감을 모았지만 형제 자매들 즐거운 부활절입니다. 이 메시지가 생전 교황의 마지막 음성 말씀이 됐습니다. 네, 그 메시지에 울림이 있었을 거고 교황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 어떤 의미를 담아 전했나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생전 모습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굉장히 소탈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을 품어 안고 또 소외된 사람들을 함께 지지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 8월 방한 때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위로하고 또 세월호 참사 리본을 가슴에 단 모습들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이런 생전 모습 그대로 마지막 메시지는 역시 평화였습니다. 교황은 전쟁 중인 가자 지구를 향해서 전쟁 인지를 석방하고 굶주린 이들을 도와주자며 휴전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마지막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은 생전에도 참 많은 일들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르헨티나 이민자 가정 출신입니다. 소탈하면서도 진보적인 교황으로 평가받아 왔는데요. 허름한 구두에 철제 십자가를 가슴에 걸고 소형차를 타거나 일반 사제들이 묵는 공동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청빈하고 서민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동성 커플에 대한 가톨릭 사제의 축복을 허용하고 또 이런 파격적인 관행을 깨트린 인사를 단행해서 보수적인 가톨릭 사회와 갈등을 빚기도 했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도 관심이 많으셨었다고요? 예, 방북을 시도를 하기도 하셨었어요. 네. 2014년 아시안 대륙의 첫 방문지로 한국을 택할 정도로 한반도 평화에 큰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여러 차례 방북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끝내 방북이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교황의 자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톨릭에서는 후임 교황을 선출하는 회의를 콘클라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교황의 선정 이후 15일의 애도 기간을 거친 뒤에 80세 미만의 추기경들이 모여서 차기 교황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 콘클라베는 다음 달 열릴 것으로 지금 관측되고 있는데요. 최초로 비백인 교황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관심이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스스로의 삶을 통해 인류에 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두 번째 모닝픽, 화염 방사는 보복 범죄입니다. 네, 이번에 있었던 화염 방사 사건에 관한 소식인가요? 네, 이틀 전 60대 남성의 농약 살포기를 개조한 화염 방사기로 서울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 불을 냈다는 소식 이미 접하셨을 겁니다. 네. 이 남성은 당시에 불을 내는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가 이제 숨지기도 했고요. 전신 화상을 입고 추락한 중산자 2명을 포함해서 13명이 다치는 등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보복 범죄라는 얘기가 있는 건가요? 네, 경찰은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방화범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알고 보니 이 방화범 60대 남성은 지난해까지 자신이 불을 낸 아파트 3층에 살았었다고 합니다. 당시 바로 위층인 4층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쌍방폭행까지 벌이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 중 한 명은 방화범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주민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층간소음 문제로 서로 간에 갈등을 빚다가 그 앙금이 남아서 불을 지르러 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복 범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인데 범행에 대해서 조금 더 밝혀진 게 있을까요? 저도 사실 사진을 보고 좀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요. 방화범이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 전에 예행 연습을 하는 장면이 일부 포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근 빌라 앞 쓰레기 더미에 대고 방화 연습을 하는 장면이 지금 CCTV에 찍혔는데요. 그러니까 계획 범죄가 아니냐 이런 추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방화범의 오토바이에는 기름이 가득 찬 기름통까지 실려 있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방화범의 집에서는 미안하다,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유서가 발견이 돼서 경찰은 방화범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후에 분신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지금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가 이렇게 끔찍한 네. 일을 저지르게 된 계기가 됐다는데 이건 정말 층간소음 문제 어제 오늘 듣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너무나 끔찍합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세 번째 모닝픽, 무너진 건설사입니다. 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인 것 같은데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요즘 건설 경기가 정말 안 좋다는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 경기가 심각하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나이스 신용평가에 따르면 국내 종합건설사 부도 건수가 2022년 5개사에서 지난해 12개사로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법정 관리를 신청하는 중견 건설사들도 잇따라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1월에 건설사 2곳이 법정 관리를 신청했고요. 2월에는 국내 토목 면허 1호 기업도 법정 관리를 신청해서 충격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네, 건설사가 위기를 겪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일단 뭔가 집을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자금 회수가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이 안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악성 미분양이라고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때문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국에 23,700여 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99.9%, 그러니까 2배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2013년 이후로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 미분양 주택의 또 80%가량이 지방에 지금 몰려있는 상황인데요. 지방에 물량이 많은 중소건설사가 악성 미분양에 시달리고 또 자금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하나 둘씩 쓰러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정부에서 또 대책을 내놨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준공 후 미분양된 3천여 가구에 대해서 매입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디딤돌 대출 우대 금리를 지원하는 등의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이런 이제 지원책이 나왔다 하더라도 금방 물량이 소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소화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요. 지방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많아서 단기간에 뭐 이게 한꺼번에 집이 팔리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분간 건설사들의 어려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어렵다고 마냥 도와주고 미분양된다고 정부에서 다 사줘버리고 이게 되풀이되면 될까 이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집을 그냥 막 짓겠죠. 네. 어차피 사줄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 좀 맡겨둬야 되는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것도 좀 필요한데 또 그거에 따라서 또 부작용이 또 커지니까 이럴 때 어느 정도 선까지 대책을 만드느냐 이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항상 그게 딜레마라고 표현을 하던데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말이죠. 자, 다음 픽 어떤 겁니까? 네 번째 모닝픽, 국민 자격증의 몰락입니다. 네, 국민 자격증 어떤 자격증을 말하는 건가요? 한때 그 국민 순으로 불릴 정도로 남녀노소 누구나 도전하는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바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인데요. 그런데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인기가 좀 시들해졌습니다. 실제 지난해 시험 응시자가 7만 명이었는데요. 3년 전에는 그 3배인 20만 명 정도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완전히 꺾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응시자들 사이에서 자격증 따면 뭐 하나 이런 회의론이 지금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1월에 개업한 공인중개사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2% 감소한 871명이었는데요. 또 2월과 3월 역시 신규로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1,000명 아래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거는 한 10년 이래 가장 적은 숫자라고 합니다. 근데 여전히 어디 가보면 건물 1층은 쫙 부동산 중개업소들이던데 왜 이렇게 줄고 있는 거예요? 문을 닫고 싶어도 문을 못 닫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래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있는 곳, 그러니까 사무실이 있는 곳에 누군가가 더 들어와야 되잖아요. 들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문을 그냥 열어두고 있다라고 하는 곳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불황에 빠지면서 고금리와 대출 규제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까지 겹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집이 안 팔리니까 공인중개사 수입이 줄어드는 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부동산 거래가 전년 대비 한 8.8%가 줄어든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또 여기에다가 부동산 거래 플랫폼까지 생겨났어요. 아마 이 숫자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이 플랫폼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진 게 2021년에 한 260여 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플랫폼 부동산 직거래 건수가 지난해 5만 9천 건으로 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중개 수수료를 내는 사람보다 플랫폼을 이용해서 부동산 거래를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들이 사무실 내고 내가 인건비 주고 뭐 이렇게 유지비 이런 거 내느니 차라리 그냥 자격증 안 따고 말지 이런 분위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원래 부동산 뭐 거래할 때 당연히 공인중개사 방문해서 거래를 했었는데 이제는 플랫폼을 활용한 그러니까 변화가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장 자체도 변화하고요. 그렇죠. 집 부동산 거래도 뭐 얼마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공인중개사가 한마디로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인중개사 인기는 조금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하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는 것도 요즘에 굉장히 어렵다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공부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는 상황에서 공인중개사 숫자도 많이 늘어나서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됐어요. 근데 부동산 거래도 별로 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당분간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 인기는 이전처럼 회복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어느 자격증으로 또 갈래나 이것도 또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 모닝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요 며칠 따스했던 날씨였다 보니 오늘 아침은 유독 쌀쌀하게 느껴집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다시 크게 오르면서 다시 더워질 텐데요.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낮부터는 다시 초여름 더위입니다. 서울이 24도, 대전이 25도까지 오르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 차가 15도 가까이 벌어지는데요. 다만 동풍이 부는 탓에 강릉은 14도에 그치며 종일 서늘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자세한 한낮 기온 보시면요. 서울이 24도, 청주 25도, 광주는 23도로 대부분 다시 20도를 웃돌면서 기온의 변화가 크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은 맑은 하늘 이어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들은 대체로 흐립니다. 오후까지 호남과 경남 서부, 제주에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비슷한 날씨인데요. 주 후반에는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기온이 내려갑니다. 금요일에는 서울의 기온이 7도, 18도로 반짝 쌀쌀해지겠습니다. 동해상에는 강풍이 불면서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도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한 주간의 영화 소식을 알아보는 박스오피스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이번 주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화 어떤 영화인지 알아볼까요? 자, 5위입니다. 5위는 브리짓 존슨의 일기 뉴 챕터고요. 4위는 비디오 게임 원작의 실사 영화 마인크래프트 무비. 3위는 극장판 진격의 거인 완결편 더 라스트 어택. 2위는 승부, 그리고 1위는 야당입니다.
자, 오늘도 영화계를 포함해 연예계 이슈를 쉽게 풀어주는 이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비하인드까지 샅샅이 전해드리는 대중문화 전문기자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핫 이슈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자칭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이번 주에는 상위에 우리 영화 두 편이 올라가 있을 만큼 아주 선전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이 따뜻한 봄 기운과 함께 이 꽁꽁한 극장가가 정말 녹는 걸까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보셨지만 1, 2위가 다 우리나라 영화였죠. 그런데 이 특히나 1위에 있었던 야당 보셨습니까? 야당 뭐 정치 영화 아니야? 제목 보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마약 뒷거래의 실태를 고발하는 그런 액션물, 범죄 액션물입니다. 이 박스오피스 정상 쭉 지금 2주차까지 지키면서 한국 영화계 자존심 세우고 있고요. 또 지난 16일 개봉한 이 영화 승부, 이것도 지금 200만을 돌파하면서 이거 금세 끝나지 않아 장기간 흥행하겠구나, 이런 짐작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는 30일이면 이 4월 30일이면 범죄도시의 그 남자 마동석 씨가 신작을 개봉하는데, 거룩한 밤 데몬 헌터스. 요번에는 데몬하고 싸우나 봐요. 이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이게 이렇게 쭉쭉쭉 이어지면서 한국 영화계 한파가 정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영화 이야기해 볼까요? 네, 여름이 되면 우리가 생각나는 영화가 있죠.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한 액션 영화인데요. 올해는 이례적으로 봄에 찾아온 액션 영화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첩보 액션의 새로운 지평을 연 두 편의 영화 소개해 드릴게요. 네, 먼저 첫 번째 영화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영화는 영화 팬들의 정말 이 많은 기대를 안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1996년도에 이 톰 크루즈가 시작한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무려 8번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목 알려드릴게요.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입니다. 네,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 텐데 그렇죠, 네. 이번 편은 어떤 내용이에요? 네, 미션 임파서블 이번 8번째 이야기는요, 인류를 위협하는 AI에 맞서서 주인공과 팀원들이 목숨을 걸고 미션에 뛰어드는 역시나 시원한 액션 블록버스터인데요. 칸 국제영화제 초청을 받은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은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역사상 19년 만에요, 여름이 아니라 봄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백미는 뭐니 해도 그 익숙한 BGM 나오면서 톰 크루즈가 고난도 액션을 선보이는 빠라밤 빰빰빰빰빰 빠라밤빰 이거 빠밤 뭐 이런 거. 이번에는 어때요? 이번에도 기대, 역시납니다. 사실 톰 크루즈 미션 임파서블에서 대역 쓰지 않기로 유명하죠. 이번에도 정말 거의 대역 없이 또 혼자 해냈는데, 협곡을 가로지르는 비행기, 공중 액션 기본이고요. 또 이 거친 바닷속에 뛰어드는 수중 액션도 준비돼 있습니다. 수행 불가능한 임무, 말 그대로 미션 임파서블, 이번에도 또 제대로 수행해낸답니다. 근데 이번 시리즈가 또 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먼저 첫 번째는요, 이번 영화 같은 경우에는 북미보다 엿새나 빠른 5월 17일에 한국에서 먼저 공개를 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주연 배우인 톰 크루즈가 친절한 톰 아저씨라고 해가지고 한국 팬들과 굉장히 밀접한 소통을 나누고 있잖아요. 이번에 2년 전에 이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로 한국을 방문했던 톰 크루즈가 이번 방한까지 합쳐서 12번째 한국 방문을 앞두고 있거든요. 특히 톰 크루즈 같은 경우는 제가 취재를 가봐도 정말 놀라운 게 일일이 이렇게 레드카펫에서 팬들 사진 찍어주고 손잡아주고 한다고, 이게 1시간이면 끝날 행사가 항상 2시간 이상 길어져요. 근데 그 정도로 팬사랑이 대단합니다. 이 팬들 사이에서 친절한 톰 아저씨라고 불릴만 하죠. 네, 저는 미션 임파서블과 007 시리즈가 늘 헷갈리거든요. 네. 이번에 그 제대로 BGM. 한번 봐야 되고, 특히 그 BGM이 헷갈립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는 어떤 영화예요? 자, 두 번째 영화 제가 준비했습니다. 미국형 첩보 액션물의 한획을 그은 게 미션 임파서블이라면, 한국형 첩보 액션물의 어떤 심기원을 이룬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쉬리입니다. 쉬리, 왜 지금 이걸 왜 이제 얘기해? 지난 3월에 26년 만에 이 4K 리마스터링을 통해서 새롭게
함께 또 우리를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는데요. 아, 쉬리는 정말 기억이 생생해요. 네. 기억을 상기시켜드리는 의미에서 쉬리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쉬리 1999년 남북 갈등을 소재로 이 한국의 정보기관과 북한의 특수군단이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긴박한 어떤 대결, 동시에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까지 더해진 첩보 액션 영화인데 사실 처음에는 첩보 액션 영화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제가 블록버스터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이 한국 영화관 이 통합 전산망이 생기기 전이라 정확한 우리 한국에서 영화를 본 관객 수 한 명까지 다 정확하게 셀 수 없었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대략 세본 게 600만 명이 넘었다. 이건 뭐 지금으로 치면 1000만을 넘고도 훌쩍 넘는 영화다. 이렇게 대단한 흥행작으로 기록되어 있죠. 네, 영화 쉬리는 뭐 당시 신드롬이라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인기였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블록버스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지금 대배우인 최민식 씨, 그리고 한석규 씨, 송강호 씨, 헐리우드에 진출한 김윤진 씨까지 와 지금은 이 배우들 어떻게 다 모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빵빵한 이 라인업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 쉬리를 통해서 흥행 보존수표 이 반열에 올라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OST가 있습니다. 저도 한 곡 뽑아볼까 하는데 When I Deep 아침이라 음이탈이 그림이 꺾이네. 네,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분들의 이 국민 러브송이 됐고요. 또 키싱구람이 또 기억나시죠? 많은 연인들이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라는 증표로 줄 때 이 키싱구람이를 짝으로 딱 사서 이렇게 한번 키워봐라 이러면서 이 증표로 선물을 하기도 했었던 그런 이 선물이기도 했었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집에서 쉬리. 아니 근데 우리나라 영화 중에 시리즈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영화가 쉬리가 아닌가 싶은 저는 개인적인 맞아요, 생각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26년 만에 이걸 영화관에서 본 분들은 정말 반가웠겠어요. 정말 반가웠고 그 특별 상영회에서 또 한 명의 특별한 배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영화 쉬리 출연하진 않았어요. 배우 하정우 씨인데 이 강재규 감독이랑 보스턴 1947을 함께했던 인연이기도 하고 제가 오늘 초반에 비하인드를 알려드린다고 했으니까 살짝 비하인드 좀 취재해 봤더니 이 배우 하정우 씨에게 강재규 감독이 전화를 하셨대요. 혹시요 며칠 날 3월 18일입니다. 바빠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여서 아니 저 안 바쁜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사실은 이때 막 영화 막 연출하고 바쁠 때였거든요. 그래서 쉬리 특별 상영회 하는데 와줄 수 있냐? 그래서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달려가겠습니다 하고 갔고 그때 이제 이 현장에서 하정우 씨가 공개한 사연이 사실은 이제 군대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못 봐가지고 휴가 나오자마자 이거 비디오 테이프 빌려봐서 봤던 그런 영광스러운 영화였다. 뇌리에 강하게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재용 MC가 바로 궁금해하신 그 내용을 당연히 관객이 물어봤습니다. 쉬리2 나올 만하지 않은가요? 물어봤더니 강재규 감독 사실 굉장히 완벽주의시거든요. 내 마음에 들고 관객 여러분께서도 좋아하실 만한 내용이라면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느리게 얘기를 하신 거죠. 네. 여기에서 쉬리2 나오는 거 아니야? 쉬리2 이런 기대감을 부풀었는데 저 여기다 한 숟가락 얻겠습니다. 혹시 강 감독님 쉬리2에 하정우 씨 출연시키려고 부르셨던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저는 이제 행복 회로를 돌릴 수 있겠죠. 쉬리2 기대가 됩니다. 뭐 듣기만 해도 정말 가슴 뛰는 영화 두 편 박스오피스 함께했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54분이 지금 막 됐습니다. 이번엔 연예계 소식 알아봅니다. 연예계 이슈 시간입니다. 네, 연예계 소식하면 이분이죠. 또 분이 낮게 달려오는 박인영 씨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 오빠 행복한 아침, 오빠 시청자 여러분, 오빠 반가워요. 어머, 아침부터 오빠 거려가지고 여러분들 당황하셨죠? 제가 요즘 밀고 있는 캐릭터인데요. 이 캐릭터는 핫해지지 않았지만요. 그래도 핫 이슈만 이렇게 모아온 연예계 덕후 박은영입니다.
예, 조금 전에 영화계 소식 전해드렸다면 이번에는 연예계 전반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께 나눠드립니다. 문화 생활을 또 한번 느낄 수 있게 추천해 주신다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조금 있으면 가정의 달 5월이잖아요. 그런데 가족들끼리 이렇게 문화생활 나들이를 가려고 치면 이거 세대도 좀 다르고 이거 보고 싶은 것도 다르고 이거 고르기가 너무나도 까다롭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한 문화생활이 있습니다. 바로 짜잔! 자, 세대 불문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아주 진한 감동 그리고 거기에다가 유쾌한 웃음까지 겸비한 그런 연극 나들이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연극도 워낙에 많은데 어떤 연극입니까? 그래가지고요, 제가 아주 테마별로 다양하게 또 3가지를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하나는요, 바로 소통이 필요한 가족들에게 너무나도 추천하는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입니다. 근데 세일즈맨의 죽음은 워낙 유명한 연극이잖아요. 워낙 유명하죠. 이 세일즈맨의 죽음 1949년 무려 지금으로부터 76년 전에 아서 밀러가 쓴 이 희곡을 바탕으로 해서 공연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서 밀러의 극본이 퓰리처상, 발음도 퓰리처상 받았고요. 또 이 연극계 대단한 상이죠. 이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은 토니상도 받고 뉴욕 드라마 비평가 협회 상도 받고 이렇게 대단한 상들을 다 받은 그런 연극인데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연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세일즈맨의 죽음 잠깐 스토리 소개해드리면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살아온 이 가장이 직장을 잃으면서 두 아들과 갈등을 벌이는 그런 어떤 가족이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출연하는 분들도 대단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마 이분들이 홍보를 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원로 배우인 박근영 씨 그리고 손숙 씨가 한 가족의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로 출연을 하고요. 여기에 엄친아 배우로 유명한 이상윤 씨가 아버지와 갈등을 빚는 아들로 출연하면서 부모 자식 간에 특히 이 부자 간에 이 소통이 안 되는 그 미묘한 그 지점을 연기로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 특히 세일즈맨의 죽음에서 이 원로 배우들이 극을 이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동안 뭐 이순재 선생님, 전문성 선생님 그리고 요번에는 이렇게 박근영 선생님이랑 또 손병호 씨가 더블 캐스팅이 돼 있어요. 이 박근영 씨와 지금 호흡을 맞추고 있는 그 아내 역에 이 손숙 씨가 있는데 손숙 씨가 박근영 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영상으로 준비돼 있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박근영 선생님하고는 이번에 처음 연극했어. 처음으로 아예 평생에 근데 이번에 처음 했는데 어떠세요? 난 딱 우리 남편 같아. 우리 남편의 성격이 지어갔거든. 아주 그냥 까다로워. 막 작품 같고 분석하고 막 이건 아니잖아, 맞잖아. 막 어머나 저 양반하고 어떻게 하지? 내가 그랬어. 처음에 그지? 네, 맞아요. 근데 딱 오케이 하면 또 그렇게 또 인정하시네. 금세 인정해. 네. 열정하다 딱 알면 딱 인정하면 인정. 오케이. 맞아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맞습니다. 그리고 잘하셔. 잘하시죠. 그러니까 이순재 선생님, 신구 선생님, 이제 박근영 선생님, 나, 박정자 선생님 그래서 내가 방탄노년단이라고 있죠. 지금 화제예요, 화제. 대학로의 방탄노년단에서 방탄노년단. 정말 이름 정말 잘 지었어요. 잘 들어서 내가 알렸어 그거 어디 인터뷰하면서 내가 제일 어려. 방탄노년단. 네. 야, 제 마음을 확 파이어 불타게 하는데 정확히 방탄노년단의 뜻이 궁금해요. 네, 사실 방탄소년단이 누굽니까? 뭐 앨범만 내놔왔다면 그룹이든 솔로든 세계 1위를 넘보는 뭐 콘서트 하면 티켓 금세 매진돼 버리는 그런 인기 최고의 그룹이잖아요. 아이돌 그룹. 마찬가지로 지금 보셨던 5분, 요 5분이 연극계에 나오기만 했다? 그러면 바로 티켓이 매진된다는 거죠. 근데 나이들이 이 연기 경력이 50년, 60년이다 보니까 이들을 방탄소년단의 소의 시옷만 니은으로 바꿔서 방탄노년단이라고 부르는데 이게요 그냥 거저 얻어지는 연기 경력으로 얻어지는 티켓 파워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금 손숙 선생님께서 내 남편 같아 성격이 같아 이렇게 얘기하신 그 박근영 선생님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만약에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리허설 중에 요 장면 요거 대사 좀 바꿔볼까요? 그러면 그 장면만 보통 연습을 하는데 박근영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면 처음부터 그럼 여기까지 다 다시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합시다. 이렇게 연습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티켓 파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방탄소년단 배우들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이러니까 관객들 입장에서는 몰입도가 확 오겠어요. 맞습니다. 이 관객분들의 반응도 아주 뜨거운데요. 이 세대별로 또 나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내 아버지의 삶, 그리고 내 남편의 삶, 내 아들의 삶, 거기다 나의 삶까지 이게 정말 교차돼서 아주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또 나도 아버지가 되고 보니 아버지를 보내고 나니 공연하는 동안 정말 마음이 요동쳤다. 그간에 나도 있고 우리가 있어서 더 눈물이 흐른다라고 고백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우리 자식 세대는요. 이거 마지들 꼭 봐야 돼요. K 장남 장녀 꼭 봐야. 미안해. 아 그리고 이게 장남 장녀만 볼 게 아닙니다. 이 보는 내내 아빠 생각에 눈물이 났다 등 자식들 이야기에 아주 공감이 되고요. 거기다가 부모님 세대까지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네, 가족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면 함께 이 연극을 보고 어땠는지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소통의 뭔가 창구를 틀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실제로 대화가 겉돌거나 어떤 말을 서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도 많잖아요. 이 세일즈맨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 가족의 소통법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울 공연을 마친 세일즈맨의 이 죽음 같은 경우에는요. 금산, 수원, 그리고 의정부, 논산 등 전국 투어로 관객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소통에 필요한 연극 함께 봤고요. 이번에는 어떤 연극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정말 때로는요 아주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족의 사랑을 뛰어넘는 아주 뜨거운 여자들의 우정을 담은 그런 연극이 있는데요. 이 연극 제목이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바로 꽃의 비밀입니다. 꽃의 비밀 어떤 작품이죠? 이탈리아 북서부의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하긴 하는데 우리나라 연극입니다. 이거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꽃의 비밀은 그러니까 일단 남편이 나오는데 빈둥대 일은 하지 않는데 심지어 큰 소리는 떵떵 쳐요. 가부장적인 남편이 있고 아유 이 남편이 채우지 않는 이 살림살이 누가 해야 되잖아요. 집에서 농사도 짓고 이웃들과 교류도 하면서 이 가정을 책임지는 우리 여성들 이 특히나 4명의 이 여성들이 주인공인데요. 사실 이거 초연 당시 2015년에 초연을 했는데 그때 관객 점유율이 무려 90%에 이를 만큼 대단히 인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당시에 일본, 중국까지 이게 수출이 됐었어요. 우리나라 연극이. 그런데 2015년 초연, 지금 25년, 10년, 이 10주년을 기념을 해서 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야, 무려 10년 만에 무대라면 라인업도 대단하겠는데요. 네, 이 10주년을 맞이해서 펼쳐지는 공연이니만큼 라인업도 대단한데요. 이 연출과 각본을 맡은 분부터 이미 너무 유명합니다. 이름 듣자마자 나 이거 궁금한데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바로 장진 감독이 맡았습니다. 웰컴 투 동막골 그리고 킬러들의 수다 재밌게 보셨던 분들은 이 특유의 재치와 몰입도를 이 연극에서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배우 라인업 알려드릴게요. 입은 험한 듯하지만 정이 넘치는 왕언니 역할은 배우 정영주 씨가 맡았고요. 또 허술한 듯 전곡을 꿰뚫는 술고래 역할은 장영남 씨, 이엘 씨가 맡았어요. 여기에 미모 담당 또 주부 역할이 있습니다. 이현희 씨, 안소희 씨, 공승현 씨가 또 나누게 됐고요. 막내 역할은 국민 욕동생 김슬기 씨가 맡아서 배우들의 찐 자매 같은 환상 케미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야, 이 젊은 배우들의 출연도 좀 돋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살아 숨쉬는 캐릭터들을 연기하기 위해서 젊은 배우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공승현 씨 동생이 그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 정현 씨잖아요. 네. 정현 씨하고 대사를 이렇게 맞춰보면서 연습을 또 했고 그리고 또 부상 투혼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엘 씨는 사진에서 이엘 씨 보셨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성대의 결절이 왔었고요. 또 안소희 씨는 세상에 연기 도중에 코피가 쏟아졌는데 다행히 우는 장면이어서 이렇게 우는 눈물 닦는 것 같이 하면서 살짝 코피를 닦았다고 하네요. 네, 이 관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 정말 관객분들 아주 오랜만에 요절복통 깔깔깔깔깔 그렇게 웃을 수 있는 공연이었다라는 평이 많은데요. 정말 우울했던 기분이 아주 그냥 싹 날아가는 그런 유쾌한 코미디다. 요즘 웃을 일 많이 없었는데 덕분에 정말 많이 웃었다. 배우들이 캐릭터를 완벽하게
완벽하게 잘 살려줘서 너무 좋았어요 라는 평등이 있었고요. 정말 부모, 형제자매, 가족 이렇게 같이 가서 보면 너무나도 좋을 연극이라고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요, 이 꽃의 비밀은요, 서울 공연 이후에 대구, 부천 등 또 공연이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가정의 달을 맞아서 볼 수 있는 연극 세 번째 연극 뭔지 궁금해요. 지금까지 저희가 소개해드린 연극들 보면 다 배우라든가 각본가까지 좀 스타들이잖아요. 저는 이게 연극계 전체 부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 무명 배우들이 나오는 연극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앞에 두 편은 어떤 무너지는 가족의 얘기들, 뭐 갈등을 다뤘다면 이번에는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낼까를 다루는 연극입니다. 이 연극에 또 무대에 서는 분뿐 아니라 찾아간 분들도 대스타인데 김혜수 씨, 송윤아 씨가 또 먼저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송윤아 씨가 또 SNS에 글을 또 예쁘게 남겼습니다. 딸로, 며느리로, 또 엄마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태란이의 그 진심, 단단한 그 마음만으로도, 표현만으로도 정말 가슴을 울리는 공연이었어요. 우리들의 엄마 박정수 씨 응원하고 존경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고요. 또 김성령 씨랑 유선 씨도 이 공연을 보러 가서 응원의 글을 남겼는데 먼저 김성령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슴 따뜻한 이 따뜻한 이야기, 따뜻한 배우들이 훌륭하게 채워나가는 좋은 연극, 만관부 뜻 아시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김성령 씨가 글을 남겼고요. 또 유선 씨도 참 따뜻했던 무대, 부모님 모시고 오면 정말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요. 5월에 부모님 모시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 누가 자랑했다, 칭찬했다고 한 연극의 제목은 바로 분홍 립스틱입니다. 네. 최정화 기자가 직접 분홍 립스틱 공연장에 다녀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톡스타들이 극찬하는 연극이라 너무 궁금해서 다녀왔는데요. 관객들 사이에서는 효도 공연이자 부모님 보여드린다는 핑계로 나도 보고 주말에 데이트까지 갔다 오는 그런 이 연극으로 지금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분홍 립스틱을 책임지고 있는 두 명의 배우 정창 그리고 임성원 씨를 제가 직접 만나보고 왔는데요. 너무 재밌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제가 오늘 이 작품 제목에 맞춰서 분홍색 수트를 이렇게 한번 입고 와봤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신경을 쓰고 왔을까요? 바로 이 무대에 색칠을 더해줄 두 배우분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배우 정찬 씨 그리고 임성원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진짜 찐 팬심으로 왔거든요. 네. 제가 학창 시절부터 제가 결혼할 줄 알았던 분과 그리고 제 워너비 롤모델이었었던 분 이렇게 두 분을 모시게 되어서 사실은 지금 제가 도파민이 거의 200%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 감사합니다. 어머, 성격도 좋으시다. 좋다. 네, 저희 행복한 아침 프로그램 시청자분들 사실 두 분 굉장히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우 정찬입니다. 네, 최근에 요즘에 분홍 립스틱이라는 연극에서 이 친구의 오빠 역으로 열심히 연기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성원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연극 분홍 립스틱에서 정찬 선배님과 함께 남매 케미를 열심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작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유명. 네. 네, 입소문 많이 타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창작극이라 네. 이게 오리지널이라 네. 현재 이제 입소문을 타고 있는 거고. 겸손하시다. 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이라 검색하면 다 나오기 네. 때문에. 가족이 여러 제네레이션이 같이 묶여 있잖아요. 그쵸. 네, 그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물론 더한 뭐 알츠하이머라는 질병이 소재로 껴 있지만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해요. 다 내 죄다. 너희들 아빠 없이 크게 한 게 다 내 죄야. 아가씨도 독립 못하고 어머님 댁에 얹혀 살잖아요. 아유, 얘가 정말 끝까지 그냥. 어머님. 내가 치매에 걸린 건가? 그러지 말고 차라리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그만. 혹시나 요양원 얘기할 거면 우리 이혼해. 식사하셔야지, 여보. 아니야, 여자라니. 우리 할머니야. 할머니 알츠하이머라고 했잖아. 여보, 누구예요?
이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 맨날 뭐 부장, 사장 뭐 이런 중역의 역할을 하다가 엘리트 역할 많이 하시죠. 이제는 뭐 집도 날리고 주식하다가 뭐 퇴직금도 날린 네. 그런 뭐랄까 왠지 찌질하고 우울한 중년. 그리고 엄마, 네. 어머니와 와이프 사이에 껴있는. 오빠가 워낙 이제 아들 하면서 추대받을 때 네. 저는 이제 딸로서 찬밥 신세였던 이제 그런 어떤 환경을 네. 가지면서 좀 오빠한테 샘도 나고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좀 감정을 막 솔직하게 드러내가지고 뭐 거침없는 딸이고요. 네. 그렇죠. 설정상 그런 게 설정상.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들만 있는 집에서 커서 네. 구두 주걱을 먼저 찾는 엄마 밑에서 컸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모릅니다. 저희 집은 튀김 젓가락 썼었거든요. 그 집은 그래요? 약간 집마다 또 그 문화가 다르니까요. 저희 집은 얇은 거 썼었어요. 저희 집은 구두 주걱이 한 달에 한 개씩 거의 이렇게 계속 바뀌는. 어느 정도로 말을 안 들으면 그게 가능하죠? 뭐 옛날 아들들 뭐 다 뻔하죠. 사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대단한 또 대선배님들이 나오시잖아요. 정혜선 선생님하고는 바로 작년에 또 일일 드라마를 길게 했었고요. 네. 박정우 선생님하고는 선생님 얼굴을 잊혀질만 하면 드라마를 같이 했던 사이라 두 분이 하신다는 정보에 야, 나도 할게. 바로 이렇게 됐죠. 거기에 뭐 이제 또 송선미 씨랑 이태란 씨랑 이렇게 돼 있으니까 평상시에도 원래 드라마에서 합을 맞춘 사이라 왠지 뭐랄까 그 부담감이 없는. 두 분은 그럼 이 작품에서 어떤 장면을 가장 좋아하세요? 제가 제일 스포일러 좋아하는 아닌가? 건 그런가요? 그래요? 그러면 아니 그래도 뭐 한 시퀀스는 얘기할 수 있죠. 뭐. 제가 제일 좋은 장면은 제가 등장하진 않고 네. 진짜 저희 모든 팀 멤버들이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기는 한데요. 뭐죠? 너무 궁금한데요? 뭔데? 나도 궁금하다. 손자와 네. 손자의 여자친구의 저 씬. 네. 그 나도 장면. 그런데 그 배우로서 관객으로서 좀 다르더라고요. 제 아들과 아들의 여자친구 그리고 강혜옥 씨, 저희 어머니 캐릭터 이름인데 저쪽 벤치에서 나오는 그 세 분이 나오는 장면이 분홍 립스틱의 댐이구나. 정말 가장 멋진 장면이구나. 그랬고 배우로서는 어머니로 나오는 박정우 선생님이 잠깐 기억이 돌아오시면서 방백을 하시는데 이제 관객한테 그리고 회상하는 그 과거를 자신이 10대 때 고등학교 다녔던 모습을 회상할 때가 개인적으로는 제일 슬퍼요. 그때가 선생님의 연기 보면서 가장 울컥할 때요, 사실은. 그때 관객분들이 막 이제 여기가 초토화되는 느낌. 그리고 남자분들이 더 많이 오세요. 정말요? 네. 신기하게 오히려 정말. 여자분들은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그 고부 간의 갈등에서 이미 어느 정도 좀 이런 감정들이 있고 남자분들은 이제 자기 어머니나 또는 뭐 기타 등등 많은 것들에 몰입되다 보니까 선생님은 객석을 한번 내려갔다가 이렇게 쓱 보세요. 그 동선상. 네. 연기 동선상. 그래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남자들이 이렇게 울어. 아니 들을수록 더 궁금한 작품이고요. 들을수록 이거는 연인도 봐도 되고 모자가 봐도 되고 모녀가 봐도 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와도 봐도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5월의 가정의 달에 아주 추천하는 연극입니다. 완전 강추. 이 관객분들의 후기를 좀 제가 보고 왔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통해서 위로를 얻었다. 그리고 공감한다라는 반응을 굉장히 많이 주시더라고요. 사실 이 작품의 매력이 바로 그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주변에서는 이 작품 보시고 어떤 좀 기억에 남는 피드백을 받으셨을까요? 친구들은 그거 슬픈 거지 뭐서부터 이제 질문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와서 많이들 이렇게 가슴에 있는 거 내려놓고 또는 뭐 어떤 동생은 자기 할머니 때문에 7년 동안 겪었던 생각이 나서 너무 울었다고 뭐 그런 얘기 와서 웃으면서 하고
그러고 간 것들이 저한테는 이렇게 소양이 되는 것 같아요. 배우님은 어떠세요? 어떤 반응을 들었을 때 가장 좀 울컥하세요? 아니 현장에서 느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초반에 네. 이렇게 호기심으로 저희들을 바라봐 주시다가 이제 그게 중반 후반으로 가면서 이야기가 이제 계속 켜켜이 쌓일 때 관객분들이 몰입해 주셔서 막 계속 그 소리 들리거든요. 훌쩍거리시고 네. 눈물을 훔치시는 그 소리들을 함께 여기서 느끼고 있으니까 예, 그걸로 다 말씀해 주신다라고 생각해요. 저희 행복한 아침 시청자분들이 또 두 분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연극 분홍 립스틱 많이 보러 와달라고 혹시 두 분이 또 마지막으로 남겨주실 이야기가 있으시다면요.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제 세대 그리고 저보다 훨씬 젊은 제 자식으로 나올 수 있는 분들의 또 얘기까지 다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거든요. 어떤 알츠하이머나 치매에 관련된 그 얘기만 주구장창 1시간 40분, 50분을 하는 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너무나 뻔하디 뻔한 그 고통, 상처, 아픔 그런 것들이 틈틈이 녹아져 있으니까요. 한번 남의 집 고통도 내 살이 되듯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공연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고통 끝은 사실 되게 아름다움이 또 있거든요. 네, 그 인생의 아름다움을 느끼러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와. 오늘 너무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공연도 꼭 보러 오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딱 보니까 정말 연극 보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 기자님 직접 갔다 오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우리 그 대중문화 코드에서 반칙이 있습니다. 치매와 어머니 이 코드를 사용하면 사실은 이 많은 관객분들이 바로 눈물 버튼이 켜지거든요. 근데 여기에 정말 대단한 이 연기력 대단한 배우들이 엄청난 호연을 보이거든요. 이야기를 듣는데 이 작품은 내가 가서 실컷 울면서 실컷 웃으면서 힐링받고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제대로 했었던 그런 인터뷰였어요. 네, 다가오는 5월에는 가족들과 함께 이런 멋진 공연 한번 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문학의 얘기 한번 쭉 돌아봤고요. 이번에는 또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이번에는요, 특별히 연예계 스타들의 숨겨진 이면을 낱낱이 파헤치고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저희가 또 우리 가족들끼리 볼 수 있는 연극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이번에는 아주 찐 가족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섭섭해가지고 절연을 했다가 또 금세 풀어져서 화해하는 가족, 이거 스타들이라고 또 다르지 않더라고요. 우리랑 아주 다른 줄 알았더니 지금부터 만나볼 이야기는요, 바로 지지고 볶는 스타들의 가족사입니다. 네, 스타들의 가족사 가장 먼저 만나볼 가족 어떤 스타의 가족입니까? 네, 먼저 만나볼 가족은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식혜를 만드는 과정을 SNS에 공개한 스타가 있는데요. 바로 개그계의 데모 이경실 씨였습니다. 이경실 씨가 이 식혜를 완성한 이유, 바로 내일 집에 방문하는 며느리를 위한 선물이었는데요. 며느리에게 주려고 식혜까지 담그는 이 시어머니 이경실 씨의 정성에 많은 분들이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경실 씨의 이 며느리 사랑이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스스로의 고백이 화제를 또 낳고 있는데요. 이경실 씨가 최근 한 방송사를 통해서 절연했던 아들과 다시 화해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숨겨진 가족사를 대중에게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어떤 사연이 있었길래 아들과 절연까지 했던 거예요? 네, 이경실 씨는 2003년도에 이혼 후에 4년 뒤에 재혼을 했죠. 그 사이에 일남 일녀를 홀로 키우면서 경제생활까지 했었어야 됐는데요. 당시 5살인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가는 것도 힘들었지만 사실 조금 더 큰 후에는 목욕탕에 데리고 가기가 아예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남자 매니저나 친오빠 아니면 같은 학부모의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야 했대요. 그런데 이 아들의 질풍노도의 이 사춘기 시절에는 2년 동안 약 토요일마다 가족 상담을 받으러 다닐 정도로 이 아들의 좀 아픈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던 이경실 씨, 2022년 아들에게서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이경실 씨의 아들인 이 손보승 씨가 2022년도에 나이가 24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경실 씨에게 딱 선언을 합니다. 나
결혼해야 될 것 같아. 혼전 임신을 했어.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엄마인 이경실 씨 신경이 그때 어땠는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함께 들어보시죠. 어느 날 아침에 엄마 아빠 할 얘기가 있어요. 이제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싹 스치는 거야. 아주. 애기 가졌니? 애기 가졌니? 내가 딱 이랬어. 얘가 이러는 거야. 근데 쌩이 그때 앞이 하얘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앉으면서 그래서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낳아야죠. 이러는 거야. 애기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이러는 거야. 끝난 거야. 그건 그 얘기는 끝나는 거야. 근데 내가 거기서 여기서 이제 내가 여기를 한번 발악을 한번 떨어야겠구나 싶어가지고 애기 심장 소리는 들리고 이 엄마 심장 떨어지는 소리는 안 들리냐. 먼저 거기서 막 이제 내가 이성을 잃은 거야 막. 아니 근데 이성을 그렇게 유머러스하게 이러면 어떡해. 근데 제 젊음을 갖다가 지금부터 이게 처자식을 먹여 살 그게 너무 앞이 캄캄한 거야. 그리고 내가 낳는데도 나는 이제 안 봤어. 안 보고. 그러니까 일찍 가장으로 살아야 되는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절연을 선택한 건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절절한 마음인데 네. 이경실 씨가 또 저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경실 씨의 절연에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네, 요 2022년 아들 24살, 아직 아들이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상황. 엄마 입장에서는요, 본인 혼자 책임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을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손보승 씨가 배우 한다고 했는데 배우로서 자리 잡지도 못해놓고 이런 일을 벌이니 이 이경실 씨 엄마 입장에서는 일을 저지르면 책임이 따른다. 이거를 따끔하게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서 일부러 더 냉정하게 대했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은 그럼 언제까지 안 보고 산 거죠? 네, 이경실 씨가 아까 아기가 태어났는데 나 아기 안 봤잖아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기가 태어난 지 약 100일이 지나도록 아이를 보지 않았었다. 그러니까 손주를 보지 않았었다라고 이 속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그 사이에 이 아들 손보승 씨는요. 어머니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고 낮에는 동대문에서 옷을 나르는 일을 이 배달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오디션을 보러 다니면서 배우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손보승 씨는요, 언제든 영장이 나와서 군대에 갈 수 있는 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없는 1년 6개월 동안 가족이 쓸 생활비를 만들어 놓으려고 더 열심히 일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 대리운전을 하는 모습이 또 방송을 타기도 했었죠. 네. 이경실 씨가 그럼 절연을 끝내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현명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손보승 씨의 아내이자 이경실 씨의 이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있었는데요. 이경실 씨가 며느리로 인해서 얼었었던 이 마음을 사르르 놓게 된 사연 밝혔습니다. 함께 보시죠. 다행히 우리 며느리가 참 애를 이쁘게 잘 키우는 거야. 우리 아들은 내가 못 믿어도 남자가 됐잖아 걔가. 우리 아들은 내가 못 믿겠는데도 며느리에 대한 믿음이 생기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느 날 이제 불러드렸지. 엄마 그날 밥 차리고 이렇게 할 테니까 데리고 와라. 이제 이랬더니 걔는 얼마나 쫄았겠어 그동안에 막 그랬는데 애가 이제 딱 왔는데 내가 들어오자마자 환영한다 하고 이렇게 안아줬어. 그랬더니 걔도 얼마나 서러웠겠어. 막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자. 더 이상 가면 드라마다.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가 앞으로 잘 살아보자. 아니 근데 천생 개그맨이고 코미디언인데 저 상황을 저렇게 본인 웃을 수 있게 얘기를 전해주시는. 네, 어쨌든 1년 만에 여기까지라고 그러니까 그 환대의 며느리도 참 한시름 났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탁 안아주는 이 말에서 느껴지듯이 이경실 씨가 또 연예계에서 유명한 또 뒤끝 없는 아주 화통한 성격이잖아요. 이 이후로 며느리와는 아주 잘 지낸다라고 하고요. 손자 사랑에 또 푹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들 가족이 살고 있는 이 집도 손수 마련을 해서 손자가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마음을 쓰기도 했고요. 이경실 씨가 또 재혼을 한 가정인데 며느리가 혹시나 힘들어할까 봐 이 명절에 그러니까 손보승 씨의 친아버지 그리고 본인인 친어머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경실 씨가 먼저 얘기를 했대요. 얘야, 두 군데 다 가려면 힘드니까 너 그냥
그냥 한 군데만 가라. 나 굳이 안 찾아와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며느리가 또 예쁜 게 또 이 남편 마음을 생각해서 두 군데를 또 다 갔다 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경실 씨가 몰래 이 손보승 씨 몰래 용돈까지 내가 며느리한테는 꼭 챙겨준다라는 훈훈한 일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이경실 씨 이어서 또 다른 사연의 주인공 누군지 궁금합니다. 어떤 가족이죠? 이번에 제가 준비했는데요. 제가 음치 박치인데 노래 불러야 돼요.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예, 이 노래의 주인공 아시죠? 김용임 씨. 이 노래 바로 사랑의 밧줄, 또 부초 같은 인생 이런 노래를 통해서 이 트로트의 정수를 보여주는 그런 가수 김용임 씨 사연 준비해봤습니다. 예, 이 사랑의 밧줄을 꽁꽁 묶는 건 김용임 씨가 묶어야 꽁꽁 묶이는 거예요. 네, 제가 하니까 홍 기자가 묶이잖아요. 묶으니까 덜 묶이네. 근데 이게 가정사는 잘 알려지지 않았었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제 결혼하고 한번 이혼의 아픔이 있었는데 첫 결혼 후에 직장인이었던 남편을 따라서 평범한 주부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혼 후에 이혼 후에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매일 전국에 뭐 좋은 무대 아니어도 밤 무대든 어디든 굉장히 열심히 방송국이든 불러주는 데면 다 갔는데 아들 있잖아요. 어떻게 데리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집에 근데 늘 조그맸을 때나 그러지 더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아이는 자기 집에 있어야 되거든요. 장난감이 있는. 그러니까 놓고 가요. 그럼 갔다 오면 새벽 4, 5시였다고 해요. 네, 그 시간에 또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애 또 등교시키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또 일을 하고 이런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힘든 시절을 보내다가 그러다 만난 게 그 힘든 시절을 거들어준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인데 사실 매니저였다 그래요. 이 매니저분하고 이제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데 이때 왜 그랬을까요? 양가의 반대가 너무 극심해가지고 재혼하기까지 굉장히 또 순환이 있었다고 하는데 특히요 여기서 아마 순환 고개 끄덕이실 거예요. 남편의 시누이가 무려 7명. 반대할 분들 많죠. 이거는 또 김용임 씨 집에서도 안 돼 하실 만한 상황인데 거기다가 또 이분들이 사주까지 봐가면서 이래서 안 된다니까 이렇게 반대를 하셨다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다 김용임 씨한테 직접 들으면 더 생생하실 것 같아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다 누나들이 다 안 된다. 애도 있는데 그리고 재혼인데 그리고 거기다가 또 연예인에 또 그렇게 같이 일을 함으로써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누나들이 막 다 난리가 난 거예요. 형보다 그닥 어린 나이는 아니었잖아요. 아니 글쎄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뭐 여자를 하나 데려왔으면 그래 되는데 한 번도 안 됐고 서운했었어요. 그때 몇 살이셨는데요? 제가 45, 네. 남편이 47. 47이 여자가 없으면 바보예요. 야, 말만 들어도 재혼 과정이 순탄치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김용임 씨와 남편은요, 시누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고 진행시켜라고 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김용임 씨가 딱 한 명 이제 끝까지 상처받지 않게 지켰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네, 아들에 대한 사랑이 대단했는데요. 아들의 사랑이 너무 대단해서 이게 고스란히 또 결혼을 반대하는 이 시어머니 입장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김용임 씨가요, 이제 사실 유학 간 아들 그렇게 막 열심히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했잖아요. 근데 29살 이른 나이는 아닌데 혼전 임신을 했다고 알렸고 여기에 또 충격을 받았고 그러면서 이 며느리를 홀대했다고 하는데 이 홀대한 말씀 들어보시면 와 좀 센데 하실 거예요. 뭐냐 하면 며느리한테 이랬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이 가졌으니까 내가 살 빼라고 안 하겠는데 출산하고 나면 내가 살 빼게 도와줄게. 이거는 지금 몸매 평가하시는 거거든요. 네.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너 출산하면 직장 다닐 거니? 요런 얘기. 요거 좀, 이거 무섭잖아요. 시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렇게 해서 요런 날카로운 질문에 며느리가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느끼지 않을 수가 없죠. 결혼 반대하는 표가 다 나버리고야 말았고. 근데 이런 속에서 이 며느리는 마음에 상처를 얻어서 사실 뭐 아들도 아들이지만, 이렇게 너무 이 며느리까지 상처받다 보니까, 근데 요것도 셉니다. 어머니 없이. 김용임 씨 없이, 시어머니 없이, 아들 입장 내 어머니 없이 결혼식을 올렸다고 해요. 이런 엄청난 일. 그로부터 2년간 아들 부부와 절연을 했다고 합니다. 2년간. 그러면 지금은 아들 부부와 어떤 상황이에요?
궁금한데? 네, 결국 김용임 씨 모자는 서로 화해를 했는데요. 두 모자 사이를 중재한 건 바로 7시 누이를 둔 남편이었다고 합니다. 이 김용임 씨가 2년간 매일 울고 끙끙 앓으니까 남편이 이럴 거면 화해를 하자 이렇게 중재를 한 거죠. 김용민 씨 이 남편의 응원에 힘입어서 이 어렵게 아들과 며느리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손을 내밀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만난 자리에서 두 사람 사이에서 이 태어난 손주를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동안의 이 모든 갈등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김용임 씨 가족 역시 다시 돈독한 사이가 된 거예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이 두 모자의 사이 이 전쟁은 다시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2년 전에 또 김용임 씨가 폐렴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아들이 아니 왜 병원을 그렇게 먼데 잡았어? 나 바빠서 못 가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픈 것도 서러운데 김용임 씨가 또 눈물을 찔끔 흘렸던 일이 있고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한 번은 또 며느리랑 친해지려고 같이 여행을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손녀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행지에서 그러면 병원을 가자 했는데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여행이 무산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또 여름에 떡하니 또 며느리의 계정에 또 친정 어머니랑 같이 여행을 갔다 온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아우 이거 정말 너무 속상하죠. 그래서 혼자 토라졌는데요. 그래도요 지금은요 이렇게 지지고 볶는 그런 가족 사이 끝났다고 합니다. 지금은요 아주 손녀를 그냥 거의 매주 볼 정도로 가족 내외 아들 내외랑 너무 돈독한 사이로 거듭났다고 하니까요. 이제는 더 이상 싸우지 마세요. 네, 싸우지 마세요. 자, 이어서 다음 소식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 두 분은요 혹시 평생 함께 가고 싶은 그런 분이 있을까요? 평생 함께 가고 싶어서 이제 만나게 된 사람이 남편이죠. 어, 그렇죠. 네, 이제 그렇죠. 손잡고 끝까지 가야죠. 네.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죠. 저는 이 행복한 아침과 아주 끝까지 가고 싶은데요. 우리 어게인은요 이분하고 끝까지 가고 싶다고 합니다. 바로 누구냐? 어게인이 누구냐? 바로 송가인 씨의 팬클럽이어라. 이분들 함께 하고 싶은 사람. 우리는 평생 가인이어라. 우리 가인 사랑을 다짐하게 만든 우리 트로트 여제 송가인 씨의 역대급 팬미팅 소식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송가인 씨 소식 궁금해할 텐데 자세히 들려주시죠. 네, 지난 19일 송가인 씨가 팬미팅을 통해서 이 팬들과 뜻깊은 이 소통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팬들과 평생을 약속하는 이 의미에서 작정하고 준비했다라고 이 대대적으로 알려왔습니다. 팬미팅에 앞서서 이 팬들에게 인사를 먼저 전달을 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송가인이여라. 네, 여러분, 가인이가 정말 오랜만에 팬 여러분과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건 뭐 콘서트처럼 밴드도 빡, 안무도 빡, 무대도 큼직하게 그냥 빡 아주 기대하셔도 좋을 만큼 준비했으니까요. 무엇보다 가인이가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정말 특별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아주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이게 뭘까요? 궁금한데요? 첫 번째 특별한 이 선물은 밴드 라이브예요. 뭐냐 하면 이게 트로트 가수가 밴드랑 사실은 이 팬미팅 앞서서 개인 채널 통해 가지고 보여줬었잖아요. 드럼, 기타, 키보드, 전통 피리, 멜로디언 이런 거의 합주를 보여주면서 우와 도대체 어떤 팬미팅이 될 거야 기대를 확 올렸었는데 그 노래 중에 송가인 씨 노래 중에 아사달, 색동저고리 요걸 밴드랑 함께 하면서 그러나 본인 특유의 그 호소력 짙은 목소리는 잊지 않으면서 아주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네, 또 다른 선물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댄스였었는데요. 송가인 씨는 블랙핑크 제니의 노래 솔로에 맞춰서 이 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데뷔 후 처음으로 이 댄스곡에 맞춰서 춤을 보여준 건데요.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송가인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다리가 후들후들하다. 이 춤 추려고 링거 맞으면서 내가 2달 동안 연습했다. 아주 이 팬분들을 향해서 귀여운 애교 섞인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송가인 씨 사실 노래 부를 때도 한 30cm 정도 살짝 이렇게 움직이는 이 우아한 몸동작이 시그니처라고 할 수도 있는데 2달 반 동안 거듭하면서 춤신춤 퀸으로 이 거듭난 모습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팬들에게 송가인 씨의 새로운 모습을 또 이렇게 선물로 안겨줬고 이 선물 외에 또 다른 선물이 있나요? 아, 그렇죠. 송가인 씨 혹여라도 이 팬분들이 콘서트장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방구석 콘서트를 열었는데 이게 아이고. 무슨 얘기냐?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가지고요. 집에서도 아주 편하게 팬미팅을 볼 수 있도록 하게 실시간으로 그렇게 생중계를 한 거죠. 덕분에요. 팬들이 집에서도 이 핑크색 응원봉을 흔들면서요. 아주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 감동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다죠. 네, 그런데 송가인 씨가 이런 역대급 팬미팅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송가인 씨가 과거에 크루즈 광고 모델이었었거든요. 저는 당시에 이런 팬미팅을 처음 봤었는데 한 번은 이 수용 인원만 4,000명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이 크루즈 이 배에서 일주일 동안 팬들과 함께 지내면서 여행도 하고 뭐 내려서 밥도 먹고 배 안에서도 먹고 그리고 또 공연도 합니다. 이렇게 팬들과 정말 그 공간 안에서 호흡을 하면서 이 남다른 이 스케일을 보여주는 이런 팬사랑을 나타내기도 했죠. 네, 팬들과의 그런 그 만남, 네. 이런 사랑이 느껴지는 부분이군요. 그리고 송가인 씨가 이전에도요 팬들을 위해서 굉장히 애정 공세 표현을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면 본인이 무명 시절에 그 무명 시절에 생활비 이제 벌라고 왜 머리 장식 같은 거 이렇게 꽂기도 하고 핀 같은 거 만들어서 홍대 앞에서 길거리에서 팔고 했었는데 그거를 4년 전에 2021년에 또 팬들을 위해서 다 만들어서 지금 예쁘다. 보이는 사실 얼마 전에 그 개인 채널 브이로그에서 보니까 저런 것도 이렇게 장식장에 들어있더라고요. 그거를 그렇게 4년 전에 선물한 적도 있고 또 한 번은 이게 바닷가에서 열린 행사였는데 팬이 오시니까 구두 벗고 맨발로 이 모래사장 달려가서 포옹하기도 하고 아주 우리 송가인 씨가 팬들 사랑한다는 거는 우리가 의심치를 않아 불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는지 내 스타가 어떻게 뭘 먹고 자는지 뭘 먹고 사는지 이런 거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번에 역삼동 집 공개를 개인 너튜브 채널을 통해서 하게 됐는데요. 좀 환한 인테리어가 화이트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이 집 안에 팬들의 정성을 담은 이 팬아트를 딱 놔두는 공간을 특히나 만들어놔서 눈에 띕니다. 집안 곳곳에서도 남다른 팬사랑을 엿볼 수가 있죠. 네, 송가인 씨가 이렇게 팬을 아껴주니까 팬의 입장에서는 정말 영원히 송가인을 사랑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송가인 씨의 사랑은요, 송가인 씨에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스태프분들한테까지 갔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스태프분들이 살을 못 뺀다고 합니다. 이 이유인 즉슨 팬들이 그냥 임금님 수라상 못지않게 음식을 그렇게 갖다 준대요. 거기다가 송가인 씨 집 냉장고가 총 4개거든요. 근데 그 냉장고가 우리 팬분들이 공수해주는 그 전국 산해진 및 특산물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와. 거기다가 우리 팬분들 그 갖다 주는 도시락 있잖아요. 반찬이 그냥 너무 푸짐하게 그렇게 담겨 있는데 와. 세상에 송가인 씨가 워낙 바빠가지고 옛날에 44kg까지 몸무게가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 팬분들의 정성과 사랑 덕분에 잘 먹고 또 건강하게 그러다가 또 주변 사람들까지 또 잘 챙겨 먹다 보니까 그 스태프분들이 글쎄 몸무게가 20kg에서 40kg 요렇게까지 또 쪘다고 해요. 세상에 송가인 씨 스태프분들 정말 부러워요라. 그리고 송가인 씨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칭찬할 만한 일을 할 거예요. 뭐냐 하면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전국의 노래교실을 찾아가서 일일 노래교사가 되어서 여러분들께 노래를 가르쳐 주겠대요. 저는 이런 트로트 가수 본 적이 없고요. 또 하나는 한복을 입고 세계에 나가서 버스킹 무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어머니께서 이 씻긴굿 전수 조교시잖아요. 그런 한국의 전통 문화를 세계에 알리면서 한국 팬을 넘어 세계인들과 교류하겠다, 소통하겠다. 정말 송가인입니다. 네, 오늘은 송가인 씨 얘기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날씨 궁금합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비구름이 지나간 하늘은 깨끗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7도를 보이면서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조금 낮아져서 선선하게 느껴집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다시 훌쩍 오르겠지만요.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퇴근길에 입으실 외투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낮부터는 다시 초여름 더위입니다. 서울이 24도, 대전 25도까지 오르면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안팎까지 벌어지겠는데요. 다만 동풍이 부는 강릉은 14도에 머물면서 종일 서늘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자세한 낮 기온 보시면요. 서울이 24도, 청주 25도, 광주 23도로 대부분 다시 20도를 웃돌면서 포근해집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은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그 밖의 지역들은 대체로 흐립니다. 남부 지역 곳곳으로는 오후까지 약한 빗방울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비슷한 날씨인데요. 주 후반부터는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쌀쌀해집니다. 금요일에는 서울의 기온이 7도, 18도를 보이면서 반짝 쌀쌀해지겠습니다. 동해상에는 강풍이 불면서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도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올 때는 상쾌하던데 네. 오후에는 또 한낮에 25도, 24도, 네. 25도 이렇다고요. 기온이 또 낮 기온은 훌쩍 오릅니다. 자, 지나가는 봄 이제 금세 여름이거든요.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ave the next channel A.